네, 무엇보다 지난 5년 동안 지난 시기에 가장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청년들을 자절케 했던 게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 폭등. 그래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 힘들 정도로 절망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대란의 전시 품귀 현상이 높아졌고 또 월세 소장농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고 했지만 또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 절망이 깊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청년 세대와 또 우리 서민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집, 특히 출퇴근이 가까운 집, 이것은 사실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는 이걸 주로 공공주도로 가려고 그랬고, 다음 전세 자체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하려고 했고, 그걸 제약시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시장이 이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려주려는 것, 쾌적한 조건에 더구나 도심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다 모아서 이번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여야에 좀 더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서민 세대들이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 개편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언젠가는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관제가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선호하게 되는데 사실은 위험을 아는 채 살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그 이주 지원금을 해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이라는 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투기를 잠재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부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그건 확실히 단속을 하면서 민간이 적당한 이윤을 가지고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고 그런 상위 몇 퍼센트의 집값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가장 주거에서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이나 야당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면서 또 하나 공급 물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또 주거 사다리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네. 다음 차상위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계속 함께 좀 머리를 맞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정도 부담해야 될 때는 부담해야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라도 또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서라도 공급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청년들은 정말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욱 좌절하는 것이고 이 세대 간의 갈등도 그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불리한 지금 계층 주거 구조를 좀 개선해주기 위해서 진입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결국 그것은 안정된 공급 물량을 확대를 통해서 특히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원하고 신혼이 원하는 것은 직주 근접 바로 그 직주 근접에 우리 청년과 신혼 세대를 위한 그런 배려가 정부의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로 될 수밖에 없고 재정을 정말 투입해야 될 때는 재정을 또 부담을 좀 해야겠죠. 예. 그런데 용적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주택 규제를 풀므로써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인다고 한다면은 큰 재정 부담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게 9월에 발표하기로 한 것은 경험이 많은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힙니다. 예. 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 권한을 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많이 해석했다. 그래서 이 검찰청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제한했는데 그걸 이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2차 수사권을 박탈했던 이 문제는 지금 위헌 소송 중에 있는 만큼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 의원을 탈당시켰다가 지금 복당을 못 시킬 정도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범죄라는 것이 딱 이게 칼을 자르듯이 어디까지는 부패 범죄고 어디까지는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면 그 부패 범죄입니까? 공직 범죄입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선거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면은 선거 중에 일어난 부패는 그게 부패 범죄입니까? 선거 범죄입니까? 이제 이건데 이제 민주당의 걱정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법을 정해놨으면 따라야지 법을 자꾸 이렇게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하느냐. 그런데
당시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최종 법안을 보면은 거기에 이 두 가지 범죄 등 이래가지고 그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 위임을 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지금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전에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이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때문에 국회가 검찰법을 개정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던 것인데 부패와 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무부로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는 데서 이제 시행령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구체화를 했는데 현행 검찰청법은 형법상 직권남용 등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공직자 범죄라는 단어로 묶었지만은요. 공직자 범죄는 이게 제외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간한 한국의 범죄예산과 형사청책이라는 책자를 보면은요. 공직자 범죄를 대표적인 부패 범죄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면은 공직자 범죄가 부패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근데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정뢰 이게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도 역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과장이 수사를 지감독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정수뢰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부정부패 범죄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사실은 경찰과 또는 우리 한국형사법무행정정책연구원이 규정한 그런 범죄의 범위에 합당하게끔 사실은 검찰청이 이번에 규정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의 권한을 주지로 줄여놓았더니 저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내렸네 이래서 걱정하고 이제 또 비판하고 그러시는데 예. 있는 범죄를 덮어서도 안 되고요. 없는 범죄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그 원칙은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부분은 예. 뭐 법사에서도 충분히 따져볼 근거가 또 있을 거라 예.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률을 더 정교하게 고치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률은요. 너무 위임하는 게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 하나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는 법을 행정부가 좀 우위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되게 많이 위임해 왔습니다. 그 민주당 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예컨대 이연령 비연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죠. 지금 부패 범죄라고 했을 때 부패 범죄가 여기까지가 여기는 부패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부패 범죄는 뭐냐면은 경찰은 공직자 수사도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에만 그건 왜 그랬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자꾸 검사의 수사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이 인위적인 결과가 빚은 좀 모순입니다. 현대 부패 범죄의 양축은 뇌물과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범행은 뇌물 등과 결합돼서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부패 범죄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이 끼어들어서 국가가 부여한 막대한 공직과 인허가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부패를 저지르는 게 더 큰 부패지 민간끼리 자기들 돈을 축내면서 하는 그 부패 범죄는 사실 작은 부패 범죄를 할 수 있겠죠. 부패 범죄를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다수가 걱정하듯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회에서 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럼 법에 명백한 그 문헌을 넣으면 됩니다. 넣어서 시행령 이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은 민주당은 부패 범죄에서 굳이 공직자,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제외하려고 하느냐라는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경찰국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국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과거는 청와대에 가서 경찰 인사를 다 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건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또 경찰청법이라든가 여기에서 다 규정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정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에서 좀 세세하게 규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예. 수사권 조정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검수완박 이전에. 그런데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형사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의 70%가 심각한 사건 지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고소장을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고 예. 법리적 오류 투성인 불송치 이유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경향신문에 여성과 장애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중대 범죄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에 경찰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사건 처리가 얼마나 지연되는지, 경찰 수사의 과잉이나 부실은 없는지, 경찰의 수사 종결과 그 이유가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시스템 보건 논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것은
정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프랑스의 장발장이 나왔을 때 장발장 시대에는 이 검찰이 없었습니다. 바로 장발장을 잡는 자별 경감과 판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권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찰 제도가 그게 근대 사법의 산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자꾸 검찰을 정치 수사에 대한 보복이나 뭐나 이게 과대한 그 우려 때문에 해야 될 범죄를 너무 쪼개가지고 경찰한테는 너무 많은 지금 수사가 몰려서 지금 경찰 수사를 못하겠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 수당을 줘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법의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선 이제 테라 루나 사태랑 겪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 혼란이 컸고 또 젊은 층들이 손실 아주 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런 새로운 디지털 가상자산 이런 그 기술,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융 유통 분야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우리 미래 산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입법 미비가 많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당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주요 우리 당의 정책 의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당의 간사인 윤한홍 간사 의원도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 감독 시스템, 시장 거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보호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특위위원장 우리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에 있었고 이 금융통이신데 디지털 자산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참 사실 얘기 들어가면 좀 약간 어렵기는 한데 근데 저희들도 요즘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들이 자꾸 주어져서 기본법 개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지금 유럽 전문가, 미국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또 지금 미국, 유럽 역시도 똑같은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정말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법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기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 주요 의회들,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의회를 지금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미국 의회가 아마 기술 패권 문제에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의회가 미국 의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칩스 액트 같은 것도 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이제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이 칩스법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삼성 반도체라든가 SK 반도체를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또 그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사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쌀이라 불릴 뿐 아니라 지금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인 결국 국가 100국가 생존의 미래가 걸린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쪽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리한 혜택을 주고 시장도 크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쪽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황금알을 계속 나오니까 그 아예 그냥 그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배를 가르자라고 하는 이런 과도한 이 과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은 또 뜻밖의 이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고 그렇게 오늘 상대적으로 한때 반도체의 세계적 본산인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돼서 그런 것인데 지금 특히 이제 양향자 의원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가적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큰 공감을 함께 하고 있어서 그 감세에 관한 그 문제들은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감세를 하면 그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 새로운 그 이제 세수로 또 이어지게 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그것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과세가 없어져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보다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빨리 키우고 외국에서 자꾸들 유치하려고 뺏어가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데 더 주안점을 주고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집권 경험의 실력을 살려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주시면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이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청해서 이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왔는데 뭐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대목은 우리가 지지난해 정말 백신 부족 이런 문제로 백신 허브 논의도 하고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위기가 진정되고 보니까 우리는 또 좀 이 얘기를 무관심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 개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의 그 보건 중심임을 또 입증했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또 미국 의회가 한 거 보면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을 그래가지고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어떤 국력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잊혀졌지만 이번에 그 게이츠 공동이사장 연설 또 여기서 우리 양당의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할 만큼 조금 잊고 지냈던 백신 허브 전략 또 글로벌 보건에 대한민국이 큰 기여를 하고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백신을 지원하려고 하면 북한이 물론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될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